kitsch라는 건 요즘엔 흔히 어떤 의미를 쓰이느냐면 예술 영역에서 네. 되게 가벼운 것, 뭔가 좀 발랄한 것, 혹은 어떤 주류에 속하지 않는 마이너한. 네, 좀 마이너한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키치 예술이라고들 많이들 하죠. 근데 원래 키치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쓸모없는 것, 좀 버려도 상관없는 것,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쓰이는 키치에 대한 의미는 조금 독특합니다. 밀란 쿤데라가 상당히 그 키치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는 것처럼 썼어요. 이 소설에 보면 몇 페이지더라? 여기서는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고 나와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밀란 쿤데라는 이 세상에 만연한 이데올로기를 키치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 그 뒤풀이 때, 우리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똥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키치는 똥을 거부하는 거예요. 똥을 거부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거부하느냐? 신은 똥을 싸지 않는다. 인간은 신을 모방해서 만든 존재이므로 인간은 똥을 싸지 않는다. 그래야만 한다. 에스무스 사인.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상관없이 실제 존재하는 것들의 양태와 상관없이 인간이 의식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이래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 이게 키치예요.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을 때 이제 프라하의 봄이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동맹을 맺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당연한 것들을 거부해요. 공산주의는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지고지순한 덕목의 하나야. 그래서 공산주의와 위배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념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념에 자기를 끼워 맞출 수 있는 인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확고부동한 것으로 그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떨어져 나가야죠. 추방을 하거나 죽이거나.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결론이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감시해야 되죠. 이 사람이 체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즉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는 이러이러해야만 해. 에스무스 사인. 이래야만 해. 라고 결정해 놓은 어떤 것에 전부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예요. 근데 실제 존재의 양태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실존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의식 속에서 그려놓은 어떤 양태, 그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 우리 그 삼체라는 드라마 보신 분? 네, 제가 잔인하다고 경고했음에도 보셨군요. 거기 보면 첫 장면이 그 중국 그 문화 대혁명 장면이에요. 문화 대혁명이 인류가 낳은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들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문화 대혁명이에요. 문화 대혁명 때는 그냥 지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러는데 이게 왜 끔찍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독일인들이 즉 아리안족을 지키겠다,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족을 척결하는. 그래서 저게 확실했어요.
근데 문화대혁명은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땅이 적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적이 되기도 해요. 그 상체 첫 장면에 보면 교수가 구타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 교수의 아내에게 너는 네 남편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부정하는 답을 하죠. 그래서 남편은 항변도 못하고 슬픔 속에 가라앉아서 그냥 맞아 죽어요. 이게 문화대혁명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때 그 상체에 나오는 그 교수가 맞아 죽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신을 뭔가 믿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사람을 안 믿고 신이 있다라는 것처럼 포장돼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확하게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의 사상, 특히 그 중에도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마오쩌둥, 모택동의 사상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모택동의 사상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는 대학에서 뭘 가르쳐요? 물리학 교수인데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요.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물리학 이론을 가르치는 말이죠.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택동은 절대적인 기준을 뿌려놨는데 물리학자가 감히 네가 뭐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쳐? 이게 모택동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활동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과학자의 이론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택동의 마오쩌둥의 교식을 위배하는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 이런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시인의 죽음, 그 다이호잉이라는 여류 작가가 쓴 시인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문화대혁명 때 이런 쭉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적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막 인민의 시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제 반동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굉장히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동분자가 돼서 노동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래서 갖은 고초를 겪는데 그 갖은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계속 가족들이 배신해요. 심지어는 애인도 어느 순간 배신해요. 동료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수용소 안에 끌려온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끌려온 사람들인데 서로 감시하고 배신해요. 이게 문화대혁명의 굉장히 끔찍한 이면인데 밀란 쿤데라가 지적하고자 하는 키치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위성을 인간 스스로 부여하는 것. 어떤 존재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어떤 실제하는 존재도 의미를 하지만 어떤 사상적인 존재,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키치를 이해하는 게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키치와 관련된 아주 그 코믹한 사건이 하나 있죠. 코믹하지만 비극적인. 그래서 그 사건을 밀란 쿤데라는 심지어 숭고하다고까지 얘기해요. 스탈린 아들의 죽음. 스탈린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죠? 똥 치우기 싫어서 죽었어.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키치의 끝판왕이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인물의 아들이 똥이라고 하는, 이 똥은 이때 그 스탈린 아들의 똥은 신성한 것과 배치되는 신성의 대척점에 있는 곳이야. 신성하다는 건 스탈린의 아들은 평생을 신의 아들로 살았어요. 스탈린은 신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에서는 스탈린을 신격화하기도 했어요. 신격화했던 사람의 아들이면 자기도 신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똥을 싼다라는 걸 누구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거기다가 그 똥을 자기 손으로 치워야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키치를 무조건 부정, 그러니까 키치는 무조건 나쁜 거야. 밀란 쿤데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키치라고 하더라도 스탈린의 아들처럼 끝까지 추구한다면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무거움과 가벼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똥은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똥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우리는 되게 뭔가 코믹해지고 농담거리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신성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 무거운 신성과 가벼운 똥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신이 만약에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인간을 신을 모방해서 창조했다면, 그럼 신에게도 창자가 있을 것이다 했다가 갑자기 문장이 뚝 끊어지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창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똥이 있어야 돼. 근데 신이 똥을 싼다고? 이거 신성모독인 것 같아. 그래서 문장이 뚝 끝나고 갑자기 신성모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하면서 문장을 이끌어. 그런데 결국은 똥 얘기가 나와요. 신성하다라고 하는 건 똥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스탈린의 아들은 자기에게서 똥이 나왔다라는 거, 그걸 남들에게 공론화해서 이 자기의 똥이 공론화해가지고 막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죠. 그 똥을 부정하려면 스탈린의 아들 정도는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똥에 대한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기 싫어서 고압 철조망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 죽음으로써 가벼운 걸 다시 무겁게 만든 거죠. 스탈린의 아들. 그 정도의 기치면 밀란 쿤데라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기치면. 자, 요 기치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읽으시면서.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키워드별로 요 책을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사실 듣고 나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너스레를 떨었던 이유는 사람 좀 많이 모았구나. 키치즈 일종의. 네. 우선 저는 이 책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우선 당연하게도 역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프라하의 봄을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역사, 그 속에서 지식인들의 삶, 요게 서로 연결이 되어 이 책이 단순한 바람둥이의 그 어떤 외설스러운 로맨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첫 장이 니체의 영원회귀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대놓고 나 이제부터 철학한다? 이러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밀란 쿤데라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철학자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해석 이런 걸 찾아봐도 사랑 자체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그 해설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것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섹스를 동반하느냐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미에서 사랑,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키워드들이 더 있는데 조금 지역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역사. 체코슬로바키아가 굉장히 희한한 나라예요. 어떻게 희한한 나라냐?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된 게 190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민족은 있었죠. 민족과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은 존재를 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옛날에는 어땠냐면 유럽이 이만큼 있으면 거의 이만큼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기본적으로 게르만족이 지배 세력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수많은 그 민족들이 이 속에서 삽니다. 근데 체코는 이 중에 어떤 나라였느냐면 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속에서도 반쪽은 헝가리인들, 반쪽은 체코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보헤미안들. 그래서 보헤미안들이 살던 곳과 헝가리인들이 살던 슬로바키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합해져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되는데 이게 1918년 11월 12일 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보헤미아 왕국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왕국이 되면 왕이 이제 군주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립을 하면서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 왕국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러다가 1939년에 나치 독일이 이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이 국가를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데 이 무력으로 점령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이 이제 나중에 연합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하던 국가들이 이제 독일 편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9년에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으로 점령한 것을 실질적인 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보는 이제 사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 중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공산당이, 왜냐하면 나치 독일을 쫓아낸 이제 연합군 중에서도 구소련이 나치 독일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소련의 일단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공산당이 생기겠죠. 그래서 1948년에 공산당도 있었고 뭐 이제 공화정이나 그 자본주의자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막 난립한 상황에서 독립한 이후에는 처음에는 연합정부, 연립정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연립정부라는 건 뜻과 사상이 다른 당들이라도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원들이 그걸 냅둘 리가 없죠. 1948년에 공산당이 무력이 아니라 무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의회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1948년부터 쭉 20년 동안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진행이 되는 동안 점점 뭐가 없어져요? 공산당은 아까 얘기했죠. 기치, 이데올로기적 확신, 우리 일당, 유일한 것. 그래서 종교도 탄압하고, 언론도 탄압하고, 지식인도 탄압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그 활동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책에 나와요. 알렉산더 두부체크. 알렉산더 두부체크가 딱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서 알렉산더 두부체크가 뭘 하느냐 하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식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까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공산당의 독재로 인한 굉장히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유를 느끼게 되면서 온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엽니다. 이게 프라하의 봄이에요. 그런데
1968년 1월 달에 정권을 잡은 두부치크가 시작한 이 프라하의 봄이 겨우 7개월 만에 8월 달에 소련의 침공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련의 침공이 있었을 때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 특히 프라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무역으로는 이 소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바르샤바 조약기구 5개국이 합해있는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 나라는 그 나라가 성립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성립되자마자 나치한테 또 지배를 당했고 뭔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나라예요. 체코슬로바키아가.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싸우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소련이 침공할 때 소련이 굉장히 영악한 짓을 한 게 뭐냐면 두부치크를 납치를 해서 일주일 동안 감금을 했다가 딱 나왔는데 두부치크가 영웅이었다 그랬잖아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책에도 나오죠.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더듬고 심지어는 연설 중에 30초 동안 침묵을 해요. 라디오를 듣는데 누군가가 연설을 하는데 30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면 고장났나? 이 정도 긴 시간이에요. 그런 그 침묵들이 중간에 간헐적으로 계속했고 말을 잇지 못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을 부드러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뭐도 느꼈을까요? 무력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웅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무력으로 투쟁한다라는 의지는 다 거의 다 꺾여버립니다. 소련이 굉장히 명확한 거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조롱을 해요. 어떻게 조롱하느냐? 소련군 탱크 앞에서 미니스커트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는 실제로 아예 상체는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여성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이때 프라하의 시민들은 그렇게 항거하는 젊은 여성들을 환호했어요. 그리고 테레사는 그런 장면들을 찍기까지 했죠. 촬영까지 했죠. 근데 테레사에게는 엄청난 이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 존재를 압사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그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이제 색출돼서 이제 감옥에 가고 이러면서 어떤 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테레사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를 고양시켰던 행동에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프라하의 봄이라는 건 불과 7개월 정도 연결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의 어떤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게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자기들 주권을 찾는데 또 20년이 걸려요. 20년 맞죠? 그래서 20여 년 후에 1989년도에 겨우 이제 민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민주국가로 다시 돌아서게 된 게 뭐 누가 도와줘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 자신들이 일어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주권을 되찾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밀란 쿤데라도 프라하의 봄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여기 나오는 토마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연도를 까먹었어요. 적어놔야 되는데 전 연도하고 사람 이름에 너무 약해서 적어놔야 되는데 하여튼 압제와 감시를 피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해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밀란 쿤데라는 처음에 자기 그 소설을 발표할 때, 프랑스에서 발표를 할 때 사비나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세 줄이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의 출신 때문에 자꾸 책을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한정지어서 해석하는 거를 경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책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데올로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 책에서도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을 만큼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석하면 밀란 쿤데라가 섭해질 수 있다.